저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런던이 세계 중심이었던 시절, 영국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어디서든 고개를 들 수 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던 도시, 전 세계가 열광하는 프리미어 리그와 비틀즈의 나라. 저는 그 자부심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솔직히 말하면 그 자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국인이야 라는 말은 단순한 국적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뢰였고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기대 대신 피로가 읽히기 시작했고, 대화 속에는 미래에 대한 설계 대신 냉소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특별한 날의 한탄이 아니라 일상적인 인사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늘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하듯이 저 역시 그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은 영국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가 왜 다른 나라를 생각하게 됐는지, 그 나라가 왜 하필 한국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나아질까?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최근 들어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영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제 세대에게는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직장을 잡고 열심히 일하고 몇 년이 지나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서였고 그 순서를 따라가면 삶이 쌓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런던의 평균 집값은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 10배를 훌쩍 넘습니다. 월급에서 집세로 나가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저축을 해도 집값은 저축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내 집을 갖는다는 개념 자체가 점점 이 세대의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걸어온 길을 나는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그 감정은 분노보다 무력감에 가깝습니다. 집 문제만이 아닙니다. NHS,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한때 이 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GP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를 기다리는 일이 흔합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은 수년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참거나 돈을 내고 사립병원을 가야 하는 현실이 공공의료를 자랑하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은 반복됩니다. 철도, 의료, 우편, 교사, 어느 해에는 어느 분야가 멈춰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행정은 느려졌고 시스템은 자주 지쳐 보입니다. 거리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조심하게 되는 구역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걷던 골목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밤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살아가려면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진 것 중 하나가 테러에 대한 위협입니다. 2017년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 테러, 런던 브릿지 공격, 웨스트민스터 브릿지 사건. 이 사건들은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주 걷던 거리, 내가 콘서트를 보러 갔던 공연장, 내가 지나쳤던 다리,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테러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쌓이면서 사람들의 일상 안에 테러에 대한 감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붐비는 광장에 서 있을 때 문득 스치는 불안감, 지하철에서 수상한 가방을 보면 자리를 옮기게 되는 습관, 대형 공연이나 행사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머뭇거림, 이것들이 과민 반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된 긴장은 피로와 다릅니다. 피로는 쉬면 풀리지만 긴장은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충분히 쌓이면 사람은 도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활기차고 자랑스러운 수도가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공간으로. 저는 그 감각이 싫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감각에 이미 익숙해진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저희가 나누던 대화는 꿈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몇 년 안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20대 초반의 대화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화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꿈 대신 생존이 주제가 됐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에너지 비용이 또 올랐는지, 이번 달 식비를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이야기가 모든 대화의 배경이 됐습니다. 특별히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멀쩡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친구들의 일상적인 대화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브렉시트 이후로 분위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유럽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생긴 경제적 불확실성은 숫자로만 체감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취업 시장이 좁아졌고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줄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유럽 어느 나라에서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누군가 결정한 일로 인해 우리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는 감각. 그 감각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분노보다는 허탈감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친구 중 한 명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꽤 잘 풀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언제부턴가 안 하게 됐어. 그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친구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더 나은 내일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 끊겼습니다. 그 믿음이 끊긴 자리에는 체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 이후로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이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세대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란 걸 느꼈습니다. 노력이 결과로 이어진다는 믿음보다 어차피 구조가 문제라는 체념이 더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체념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반복된 실망 끝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방어막 같은 것입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 때 그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신호입니다. 저는 그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외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피로감이 쌓이던 어느 날 저는 별 계획 없이 비행기 한 편을 예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한국에 큰 기대를 품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K-드라마나 K-팝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보면 알아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설명이 없는 추천이었는데 오히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를 보고 나서야 말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언어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느껴야 하는 것들. 저는 그렇게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단한 결심도 치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공항의 속도였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짐 찾는 것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영국 히드로에서 겪은 길고 지친 대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첫인상이란 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는데 도시가 환했습니다. 꺼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판, 편의점, 식당, 카페. 런던도 밤에 불이 켜져 있지만 서울의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멈춰있는 느낌이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 돌아가고 있는 느낌.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감각이랄까요?
숙소에 짐을 풀고 밤 11시가 넘어서 혼자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꽤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밤에 혼자 골목을 걸을 때는 자동으로 긴장이 켜집니다. 걸음이 빨라지고 주변을 한 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라기보다 그냥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도시가 가르쳐준 버릇이에요. 그런데 서울의 골목에서는 그 긴장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앉아 뭔가를 먹고 있었고 골목 안쪽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특별히 경계하는 기색 없이 말이죠. 저는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내가 지금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긴장의 부재.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다음날 지하철을 탔습니다. 노선도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타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어 안내 시스템이 명확했고 환승 동선이 잘 짜여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이 오래된 도시의 역사를 품고 있다면 서울의 지하철은 효율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방향을 향해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동네 골목 식당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잘 몰라서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뭘 시키면 맛있는지 손짓과 단어를 섞어가며 알려줬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서도 몇 마디를 더 나눴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한국은 처음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대화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 낯선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건네는 친절은 생각보다 오래 제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식당을 나오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멈춰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도시의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어. 여러분은 처음 낯선 도시에서 예상치 못한 친절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이 때로 여행의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그 골목 식당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첫인상은 흐려지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좋은 것만 보이는 여행자의 눈이 아니라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눈으로 이 도시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머물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도시가 작동하는 속도입니다.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는 제가 경험해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영상이 끊기지 않고 재생됩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도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배달 앱을 열면 30분 안에 음식이 도착하고 행정 처리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안에서 끝납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서류를 받고 창구 앞에서 줄을 서는 일이 당연한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편리함의 차이로 보기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한다는 건 그 사회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불편한 것을 고치고 더 나은 방식을 찾아가는 속도. 저는 그 속도 안에서 일종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도시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체감입니다. 이미 첫날 밤 골목에서 느꼈던 것이지만 며칠을 더 지내면서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넘어도 혼자 걷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카페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장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카페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위험해서라기보다 그냥 당연히 챙겨야 한다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그 감각이 느슨해졌습니다. 느슨해졌다는 게 방심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도시가 주는 긴장과 도시가 주는 안도감은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저는 이곳 서울에서 오랜만에 도시가 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지금 여러분에게 긴장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안도를 주고 있나요?
이 질문이 단순해 보여도 막상 답을 생각해 보면 꽤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온도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무조건 친절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도시의 사람들은 어디나 바쁘고 바쁜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 사이에서 낯선 외국인을 향해 불편한 기색 없이 도움을 건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물으면 스마트폰을 꺼내 직접 찾아주는 사람부터 버스를 잘못 탄 것 같다며 먼저 확인해주는 사람까지 말이죠. 이게 영국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느낀 건 서울에서는 낯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온도가 도시 전체에 얇게 깔려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마칠 즈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관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곳과 이곳을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교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이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돌려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곳에 있다는 감각, 멈춰있지 않은 곳에 서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대해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도 집값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청년들이 집 문제로 힘들어 한다는 걸, 한국에서도 내 집 마련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서울의 집값이 저렴하다는 게 아닙니다. 비싸다는 사실 자체는 런던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결정적인 차이는 가격이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런던에서 집값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한숨으로 시작해 체념으로 끝납니다. 우리 세대는 집 못 사.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 그냥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지. 이 말들이 농담처럼 오가지만 농담 안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포기가 이미 전제된 대화입니다. 서울에서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을 때는 결이 달랐습니다. 물론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쉽지 않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집 문제로 지쳐 있다는 이야기,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 지금은 아니더라도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체념이 전제된 대화가 아니라 아직 계산 중인 대화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집값 이야기가 대화의 끝을 만들었습니다. 집 이야기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듯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집값 이야기가 대화의 중간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지역이 오르고 있는지, 어떤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지, 어디에 새로운 개발이 예정돼 있는지, 결론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순한 낙관적인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방향은 그 사회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영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계산합니다. 변화가 멈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현실을 수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런던과 서울의 대화 온도 차이는 결국 두 도시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서울은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 같았습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낙후됐던 동네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수동이 그랬고 망원동이 그랬고 지금도 어딘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낡은 골목이 카페 거리가 되고 오래된 창고가 스튜디오가 되고 비어있던 공간이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는 과정이 도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도 물론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런던의 변화는 이미 자본이 깊이 들어간 곳에서 일어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이
낯설지 않듯이 변화가 곧 기존 주민의 이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화의 수혜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거나 대규모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 변화의 흐름 안에서 기회를 잡을 여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변화는 아직 그 지형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옳은 곳은 옳은 것이고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고 있는 판 위에서는 그 움직임을 읽는 사람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판 위에서는 읽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체스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런던은 이미 거의 모든 말이 자리를 잡은 체스판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이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이미 누군가 오래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아직 말들이 움직이고 있는 체스판입니다. 어수선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어수선함 안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 빈칸이 곧 기회입니다. 저는 더 싼 곳을 찾아 떠나려는 게 아닙니다. 더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이 보이느냐, 아니냐의 문제. 같은 높이의 벽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오르는 방법을 찾고 어떤 사람은 이미 돌아섭니다. 제가 느낀 런던과 서울의 차이는 벽의 높이가 아니라 벽 앞에 선 사람들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선 쪽이 아니라 아직 벽을 보고 서 있는 쪽에 있고 싶습니다. 집값이 비싼 것과 가능성이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둘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계속 서울로 향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란 건 이제 한국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신에서도 자주 다뤄지고 저도 서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0.7대, 수십 년 안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전망, 지방 소도시는 이미 소멸 위기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를 내가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국은 인구 감소 문제를 조용히 외면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사회 전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인재 유입에 대한 논의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 앞에서 방향을 찾으려는 사회. 저는 그 모습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영국에서 느낀 피로감의 일부는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에서 왔습니다. 논의는 있지만 방향이 보이지 않고 정책은 나오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는 반복. 그 반복이 쌓이면 사람들은 기대 대신 무감각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국의 인구 문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마주하는 이 사회의 태도 안에서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거대한 숙제를 앞에 두고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한국의 사회. 그게 저에게는 오히려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안에서 외국인으로서 자리를 만들 가능성도 함께 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서 혹은 이 사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선택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반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떠난 자리에서
나는 오히려 이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완성된 곳이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서의 가능성.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도시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도시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채워진 그림에 내가 들어갈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아직 변화 중인 도시는 어수선할 수 있지만 그 어수선함 안에 내가 설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와 문제를 외면하는 사회. 어느 쪽이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문제를 직면하는 사회 쪽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그 방향에 있다고 느꼈고 그 느낌이 저를 이 선택 앞에 세웠습니다.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영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이 나라가 준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언어도,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상당 부분도 이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과 그곳에 머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살던 방식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누군가의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분노 대신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이 저를 이곳 서울로 데려갔고 한국은 저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돌려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곳에 서 있다는 느낌, 아직 가능성이 계산되고 있는 도시 안에 있다는 감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각 하나가 오랫동안 쌓여온 피로감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 사회가 외국인에게 완전히 열려있는 사회인지도 솔직히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장밋빛 전망을 품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선택을 향해 걸어가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태어난 곳에 머무는 것도 선택입니다. 익숙한 것을 지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지금 필요한 선택은 내가 어떤 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몰락을 지켜보는 나라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나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영국을 무너지는 나라로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체감한 두 도시의 온도 차이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쪽은 점점 식어가는 느낌이었고 한쪽은 아직 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쪽으로 걷고 싶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 문제도 있고 집값도 있고 경쟁 문화의 무게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뿌리내리는 일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이 선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려움과 함께 내가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느냐입니다. 서울에서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골목에서 만난 어르신의 친절함에서 밤 11시에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에서 아직 변화 중인 도시의 에너지 안에서 그것들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오랫동안 피로해진 사람에게는 작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안정인가요? 가능성인가요? 익숙함인가요? 새로움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가 자신의 답을 갖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답은 지금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선택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으로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공감이 됐든 반론이 생겼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 대화가 이 영상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